첫 FMC가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당초 12월 F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금리 인상과 또 QT까지 우려되던 1월 FMC에서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시장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미스테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앞날도 이 현상을 풀어야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움직임 아무래도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사실 미국 주식이 4거래일 이렇게 연속 상승하고 국내 증시가 좀 모처럼 반등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반등했다는 그 저가 매수에 추천한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을 비롯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 교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켜보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시청자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아마 시청자분도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미국 증시가 모처럼 미국 밖의 요인에 의해서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가 떨어진 거는 뭐 어제 예상됐던 사항들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ECB에서 전해온 국채금리 반란 요거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ECB는 각국의 중앙은행 중에서 과거에 리어카 안목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살 때 2차 세계대전에 사실 리어카만큼의 돈을 갖다가 사들여도 이걸 못 사는 이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인플레 물가 안정에 굉장히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ECB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유럽의 유로랜드의 그 CPI 증가율이 5.1%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그 열렸던 ECB의 이렇게 회의에서 전향적인 추구 전략 우리가 급진적 출구 전략의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향적 출구 전략에 이렇게 결정해서 긴급 팬데믹 여기 이제 팬데믹 빠졌습니다. 피해 팬데믹 그 다음에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월 종료시키겠다 하는 이 대목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대목 때문에 유럽의 그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국채 금리를 2년물 10년물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참고적으로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와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등가 수준이다 하는 것을 하는데요. 자, 중국 ECB의 긴급 매입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여기서 보면 10년물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10년물이 이렇게 보면 5년물, 10년물이 되는데요. 요거는 만기 구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ECB의 그 통화 정책이라면 그 영향을 받는 2년물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5년물, 10년물은 국제 스프레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기 구조를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ECB의 통화 정책 내용은 미국의 10년물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10년물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 시장의 대표 금리인 10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다른 요인과 함께 많이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한번 보면 이렇게 그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시키겠다 하다 보니까 유럽의 그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유로가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유로가 강세다 보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95레벨대로 이게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95레벨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예. 그걸 좀 시장에서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메타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걸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95레벨대를 가니까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200원대 진입해서 단기적으로 외화가 필요한 사람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4월 달 정도에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갖고 있으신 분은 달러를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95레벨로 96에서 95레벨대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그 요인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한 점입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각국의 중앙은행의 우선순위가 물가 안쪽에 치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제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계 경기가 자꾸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급적인 국제유가가 이렇게 자원의 무기화 경향,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정 확적 상태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느끼는 점이 더 강한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체감적인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 강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오늘 사실 배럴당 90달러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시는 분은 자동차 문화, 가솔린 물가에 익숙한 상태에서 서부 텍사스 중진리가 90달러 가면 체감적인 유가 수준은 100달러가 진입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3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1월 달은 모두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QT라든가 이거에 12월 FOMC에 워낙 강하게 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에 조치가 나올 거로 봤거든요. 근데 아무런 조치가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테이퍼링 규모도 12월 달에 150억에서 300달러 늘린 것 이외에는 1월 달에는 아무 조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어제 대통령 그 후보 이렇게 토론회에서 보셨다시피 뭐든지 해야 될 곳에 안 오면 미스터리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시장의 불안감을 대면서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다시 시장이 급락하는 배경이 된다. 오늘 그 미스터리 현상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미스테리 현상 중에 하나가 분명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QT를 정말 강경하게 연준이 표현을 했었는데 정작 1월 회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 아니겠습니까? 다 궁금해한 사항이죠. 네. 워낙 12월 달에 강하게 출구 전략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문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출구 전략하면 2013년이 원류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 얘기에 처음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도 새로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경기는 그렇게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리기 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처럼 거품이 심해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페드 의장인 버냉키 의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 상태에 빠졌거든요. 왜 딜레마 상태에 있느냐 하면 거품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출구 전략을 빨리 추진해야죠. 근데 경기가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경기가 거꾸로지겠죠. 그래서 에클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거품이 심하고 인플레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지원하면 숙지 현상 때문에 사실 그 그린스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월의 고민은 어떠냐 하는 상태에서 보면 오늘도 이제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죠. 1월 달에. 네. PMI 지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아까 신인규 투표원이 다음 주에 발표하는 미국의 CPI 증가율이 12월 달에도 7.0 해서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더 올라간다. 7.2%다. 국제유가 90달러. 미국 국민들의 이렇게 체감적인 유가는 100달러 같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 떨어져 물가는 더 올라가. 슬로우프레이션, 스태그프레이션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슬로우프레이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출구 전략을 12월 FOMC 결과대로 추진하면 경기가 돌아야 되는 에크시 실수. 그다음에 지금의 거품 상태에서 출구 전략을 지원하면 사실 그린스폰 동시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가자.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넘어가자. 이것이 미스테리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우리 정 PD께서 밑에 PMI 지수에서보다는 PMI 지수가 오늘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PMI라든가 소매 판매 지수, 부동산 지수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던 것도 지난주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1월 회의가 넘어갔던 것, 해줘야 될 때 아무런 조치가 안 했던 것이 시장의 혼탁한 상황을 더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 현상은 작년 12월 FOMC 이후에 강경 매파 일변도였던 연준의 인사들이 온건한 매파로 변한 점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앵커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네. 전 앵커가 시청자분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까지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FOMC 멤버들은 책임 있는 의사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말한마디에 따라서 시청자분도 사실 미래에 예상하고 거기에 상품이라든가 종목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투자 스팬으로 볼 때는 대체로 아무리 짧아지더라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 말들이 사실 3개월 정도까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더 혼탁스럽게 하는 사항을 한번 잠시 FOMC 멤버들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들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확실하게 바뀐 게 작년 11월 달이었죠. 이때 테이퍼링이 사실 구체적으로 결정됐던 사항이죠. 이때 보면 자,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강한 매파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정하고 나서는 다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건한 매파 쪽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도 못 돼서 열린 12월의 FOMC 결과를 이렇게 보면 또 강한 출구 전략, 우리가 QT까지 검토했으니까 강한 출구 전략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매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막상 1월 달에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내지 않으면서 그 위에 그 FOMC 멤버들의 얘기를 보면 자, 3월 달에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0.25% 내리겠다. 올해 8차례보다는 뭐 4차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결국 또 온건한 매파 쪽으로 돌아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FOMC 멤버들의 왜 말의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상 파월 의장의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면 당신이 입을 뱉었기 때문에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냐 자 미래를 예상해서 거기에 투자를 종목 투자해내는데 이게 1개월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1개월마다 바뀌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이런 토론이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없는 거냐 아니면 출구 전략 변화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울트라 금융 완화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의 앞으로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은 출구 전략적으로 간다 하는 교체기 상태에서 시장과의 교환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이냐 하는 측면에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OMC 멤버들의 입장이 한 달 간격으로 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월가 입장에서는 자 고도의 실수냐 다시 말하면 통화정책 변경 과정을 2년 동안 금융 완화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변화를 하도록 하는 엠버디드 과정, 체화되는 과정이냐, 고도의 실수 과정이냐, 아니면 인플레도 일시적이다 논쟁과 함께 자신이 없는 전문가라 하지만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바꾸는 거냐 하는 마이클 피시 논쟁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이 지금 전해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혼탁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면 본격적인 반등이다. 내일 주가가 떨어지면 또 비관론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낙관론, 비관론이 혼자 있을 때는 그때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통화정책의 주 담당자, 세계에서 가장 담당자도 한 달 간격으로 말을 바꾼다. 네.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과 관련된 미스테리 현상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 미스테리를 넘어서 수수께끼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금리 인상이 다음 달 회의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데 왜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는지 이 부분도 풀어주시죠. 네, 사실상 오늘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는 네. 우리가 1월 FOMC 회의가 1월 26일 날 끝났지 않습니까? 그 직전 대비해서 사실 FOMC 결과에서 보면 1월 달 회의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는 사실상 뭐냐 3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시장금리 올라가야 되죠. 근데 거꾸로 1월 26일 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채금리가 어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6일 날 1.89%에서 3월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1.7%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과거에 사실 2004년에 기준금리 올렸습니다는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해서 시장금리가 거꾸로 떨어졌던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위기라는 사태를 발생했던 그게 바로 그린스펀스 꺾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린스펀스 꺾기 이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페드 의원들의 어록이 왔다 갔다 하고 12월에 사실 그 의사록의 그 충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월 26일 날 회의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0.5%를 0.2% 내리고 하는 시장의 안정적인 이론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오늘은 유럽의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올랐습니다는 추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1월 26일 1.89%에서 오늘 오르긴 했지만 1.82%에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더 수습꺾기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와 관련해서는 2004년에 그린스펀 수꺾기에 사실 그 빗대서 제2의 그린스펀 수꺾기라 이런 표현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월의 수습꺾기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또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3월 달에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거품 제거해야 되는데 거꾸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또한 시장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대로 따라간다면 국채금리가 하락했을 때 보통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인데 또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었죠. 사실 이 문제도 또 수꺾기죠. 네. 뭐 많은 사람들이 빅테크 업종은 미래 잠재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인율에 해당되는 국채금리가 1.89%에서 오늘까지 1.82%로 떨어지면 예. 나스닥과 빅테크 업종들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이거 발표되고 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빅테크 업종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삼고 현상, 그 다음에 금융 규제 그리고 반독점 규제에서 5고가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3고를 하는 것은 금리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요건 이제 다음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막을 돌리면 지금 유가 실질적으로 $100 들어갔죠.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금리 올라가죠. 임금 올라갑니다. 지금 임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상고. 그다음에 빅테크 규제가 많죠. FTC 차원에서 리나칸이 반독점 규제죠. 그다음에 금융 규제. 오늘 레스킨이 인사청문회 완료했습니다는 레스킨이 금융 규제죠.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데에 빅테크 업종과 전략적 제휴해서 서로가 민면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지금 것처럼 국채금리가 하락해서 이론적으로 빅테크 업종이 올려야 되지만 이 요인이 더 크다. 이 요인이 더 크다. 이 요인이 더 크다. 이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지금까지는 이렇게 비용이 올라간다 해도 허핀달 지수에서 독과점 구조가 굉장히 많은 데는 소비자에게 전가시켰거든요. 지금 국민들한테 이렇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를 왜 규제하느냐. 독점료 기업에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빅테크 업종의 수익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는 그걸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하느냐.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연구단체 기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생산성 증대가 관건이다. 자, 금융 비용은 다른 데 전가하지 못하니까 생산성을 자체적으로 흡수시켜야 된다. 이게 단위 노동 비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단위 노동 비용이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에서 생산성 증대와 함께 임금이 올라가는 정도를 생산성 증대하면 단위 노동 비용은 증가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늘 뭘가에서 단위 노동 비용, 유니트 레이버 코스트라는 얘기가 새롭게 나온 것도 바로 그렇다. 정가하기 어렵니까? 한다.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가가 비교적 하는 생산성 증대가 하는 애플과 아마존, 오늘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페이스북 같은 지금 이제 메타라고 이름 경처있죠? 네. 요건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이걸 감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빅테크 업종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기업들의 실적 증가가 45%대에서 올해는 9% 밑으로 떨어진다. 규제, 고용, 생산성과 한계가 있다. 소비자 정가로 못 된다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 경기일 텐데요. 이달 발표됐던 1월의 경제 지표들 앞서 PMI 지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진 데는 네. 사실 그 미국의 1월 지표들 올해 들어서 처음 1월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1월 지표들이 지난주와 함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기 둔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다우지수를 떨어뜨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IMF의 중간 전망에 미국의 성장률 하락 조정폭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올해 들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표한 게 IMF의 중간 전망이거든요. 네. 그때 보면 작년 10월에 올해 전망이 5.2에서 1월 달에 중간 전망에 4% 1.2%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폭을 떨어뜨렸다. 그것이 1월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떨어지면
페드 입장에서도 쉽게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서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출구 전략도 쉽게 나서지 못하죠. 앞서 그건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1월 조치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연준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올해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는데요. 3월 달에 이제 수정 전망치가 나오고 낫프로트 전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IMF가 전망했던 4.0보다 더 떨어질 거로 봅니다. 한 3% 정도로 3%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러면 다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냐? 그 못한다. 왜냐? 페드의 최우선 순위가 물가 안정 쪽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페드의 스탠스는 최우선 순위가 물가 안정 쪽에 되니까 자, 페드가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2.1%거든요. 그럼 오큰의 법칙상 3%는 2.1%보다 인플레 개입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 쪽에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제 경기 부양은 페드 입장에서 물 건너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재정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재정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왜 제니 옐런이 등장하지 않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연준 인사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인플레를 우려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었고 또 월가에서는 왜 제니 옐런이 등장하지 않느냐. 요새 좀 옐런 이야기를 저희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네, 오늘 인사청문회 끝난 사람이 레스킨 쿡, 그다음에 제퍼슨 전부.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마련해서 기존의 인사청문회가 했던 이렇게 파월 의장이랑 같이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브레이스너 같이 일괄로 상원 위원 청문회에서 이제 완결시키죠. 대통령이 이제 임명했으니까 대통령의 승인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각각의 담당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레스킨은 감독 담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천명했던 것. 인플레의 경기가 둔화되는 속에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측면도 오늘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페드가 자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한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된다.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요. 경기 부양하는 측면에서 이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 전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제닛 앨런이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닛 앨런이 전미경제학회에서 열렸던 것이 현대판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현대판 이렇게 공급 증시 경제거든요. 요거 좀 다음 질문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이게 BB 액트인데요. 자, 어제 이렇게 미국의 국가 채무가 얼만큼 증가하느냐 하는 것이 나왔죠. 네. 그런 상태에서 같은 집권당에 속해는 존 맨친 의원이 국가 채무 문제를 들어서 요 BB 액트 적자 국채 발행에 불가피한 이런 요거에서 반란을 제기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니 옐런이 이거 가지고 사실 그 현대판 공급 증시 경제학에서 한편으로 현대판 경제학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겁니다. 공급 능력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1980년대 똑같은 상황에서 세율을 증대시켜서 세율을 감면시켜서 경제 의욕을 고취시켜서 한편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이 물가를 잡았거든요. 그게 J.H.R. 셔기 이후에 사실 그때도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았던 배경이거든요. 지금은 세율 인하가 아니라 채무 문제 때문에 세율 인하하면 더 이렇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가의 인프라를 개조시키기 위한 BB 액트인데요. 여기에 적자 국채가 지금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국가 채무 더 증가한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꽉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앨런 의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앵커 말씀대로 최근에 앨런 의장이 정작 이걸 풀어줘야 될 제니 앨런이 실제 컨트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월가에서 보면 미스테리 현상이 더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 과도기적 현상이 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는 늦지 않다. 너무 오늘 올라가니까 본격적인 체리 피킹합니다. 어제 우리 주가가 한 코스피가 44포인트 올라가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매수하세요. 얼만큼 또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다. 오늘 미국의 주가를 봐라.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통화정책이 할 때는 제3자에서 지켜보는 것, 균형의 미학을 가져가는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언제 다시 월가에서 재등장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FOMC 이후에 나타났던 6대 미스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